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저희 열린민주당에서는 일부에서는 라이브 방송으로 월요일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 방송은 녹화로 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얘기를 깊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부동산을 관련된 것으로 집중 분석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뭐 교육 같은 것들 또는 뭐 의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노동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출연해 주신 교수님 소개를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정승국 교수님이십니다. 중앙승가대학교의 사회학 학자로서 오랜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체계, 임금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조금 사회학자인 분들이랑 얘기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네. 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학자들 하는 얘기 어렵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학자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예.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들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경제학자들은 이제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어떤 뭐 지표, 물가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제 그 계량적인 지표의 움직임을 갖고 그것을 해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를 하는데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사회적인 구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구조로 얘기에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 사회학자만이 쓰는 어떤 틀과 용어 같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접하지 않는 개념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예.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사회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셨나요? 아니, 처음에 저는 학부는 이제 법학과 그러세요? 법과 출신이고 네. 하다 보니까 워낙 재미가 없어서 네. 사실 사회학으로 이제 대학원을 사회학으로 옮겼고 네. 사회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네. 이후에 또 이게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하나 더 했죠. 그래서 하나 더 그러세요? 하면서 지금 네. 사회복지학 선생으로 지금 네. 있습니다. 예. 그럼 학위가 두 개이신 거예요? 그런 셈입니다. 예. 아이고야. 그래서 근데 주로 하셨던 그 전공 분야가 어떤 분야이신가요? 오랫동안 연구했던 주제는 이제 뭐 제 박사학위 논문도 사실은 그 현대자동차의 어떤 생산의 유연성에 따른 이제 기술과 조직의 변화라는 주제로 박사를 썼고, 그러니까 작업장 대공장 공장 연구를 했었죠. 네. 노동사회학에서 대공장 그렇죠. 노동자들의 대공장을 했고, 또 제가 사실은 그 학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대우그룹에서 몇 년 한 5년 일을 했거든요. 네. 저걸 이제 대우경제연구소에 두고 실제로는 사실은 대우자동차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대우자동차에서 사실은 깊이 있게 작업장을 좀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장 연구 여러 가지 주제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기술이 노동에 미친 효과나 작업 조직의 문제들, 작업자 노사 관계, 그리고 뭐 숙련 노동자, 현장 감독자, 엔지니어 이런 등등의 이제 주제를 연구를 했고, 또 이제 국제 비교적으로는 이제 독일과 일본,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자동차 산업에서 워낙 도요다라고 하는 회사가 워낙 뭐 일종의 표준을 제공하는 회사니까 뭐 필수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공장이니까. 그러니까 도요다 자동차의 노동 시스템 같은 것들도 그걸 굉장히 많이 들여다봤죠. 그러니까 도요다, 그 다음에 뭐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 같은, 폭스나 벤츠 같은 자동차 회사들, 그쪽에 이제 독일의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한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고, 또 임금체계 연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게 된 것이죠. 대기업
그 생산 현장을 우리나라가 사실은 70년대 처음 이제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예, 중화학공업으로 그렇죠. 치면 예, 일반적인 예, 공업이 아니라 예, 그럴 때 이러한 그 생산 조직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뭐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이 그 사람들도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어떠한 그럴 수도 모델을 있죠. 갖고 무엇을 모델로 삼아서 시작을 그분들은 하셨는지.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방법은 그 모델이 테일러주의거든요. 네, 뭐 하지만 이게 테일러주의가 사실은 이제 1920년대에 전 세계로 확산이 음. 되는데 테일러주의라는 예, 것은 이제 예. 말하자면은 미국의 그 사람이 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저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죠. 이제 예, 그 사람이 이제 테일러 말하자면 엔지니어. 작업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컨베이어 벨트에다 이게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일하는 것을 갖다 이제 예. 정형화시키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가능한 거죠. 직무를 세분화시키고 음. 구상은 화이트 칼라에 시키주고 음흠. 실행을 이제 네, 노동자에게 네, 네. 시키고 직무를 세분화하고 네, 네. 시간 동작 연구를 음, 수행하는 음. 방법인데 이게 이제 1800 후반경에 테일러가 그 당시 이제 철강 공장에 몸을 담고 있다 네. 그걸 이제 이게 완성을 시켜가는데 그 방식이 채택한 게 1910년대 네. 포드 회사에 채택을 네, 네. 했고 그 컨베이어 벨트 결합한 게 포드주의. 네. 그러니까 테일러주의 그렇죠. 플러스 컨베이어 벨트가 그렇죠. 포드주의라고 네, 할 수 있는 네. 것이죠. 이게 뭐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뭐 그 당시 레닌 같은 이제 뭐 그런 공산주의 국가의 리더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뒤떨어진 사회주의 국가의 공장들도 그 방법에 그렇죠. 의해서 획기적으로 그렇죠. 계속 있다고 믿었던 건데 근데 그 방법이 관철되어 가는 방식은 각 나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실제 관철이 안 됐고 독일은 또 전통적인 그 숙련 노동자 네. 모델이 에 의해서 또 그 방식 실제 관철 않는 측면이 있고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사실은 일본에 또 이게 전통적인 어떤 유연한 작업 조직이 그대로 이제 살아남은 그런 어떤 방식이었고 우리는 사실은 뭐 지리적으로도 가까웠고 또 식민지 경험도 있고 해서 사실 일본의 그런 어떤 생산 시스템 모델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상당히 비테일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중화공 공장의 아마 70년대 모델도 상당히 일본과 유사한 모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전개된 걸 보면 일본이랑 좀 많이 다르게 전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결과 진행되는 과정은 상당히 일본과 다르지만 그래도 유럽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본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죠. 예. 저도 항상 저는 이제 96년에 귀국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본 게 이제 미국의 기업이나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조금 뭐 주워 들은 거지만 사실은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한국에 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사를 가서 일을 하면서 이거를 왜 이렇게 조직하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할까 싶은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딱히 이건 미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고 뭐 뭔가 독특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딱히 한국의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부를 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한국의 체제의 특성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잡혀졌나요? 한국적 특성이 있죠. 예, 한국 특성이 특히 이제 87년 이후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게 새롭게 좀 한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했죠. 했는데 그게 보면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임금 측의 연공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것이고 인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비교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특이한 그런 어떤 임금 체계. 그 연공성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저 연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승급 제도가 핵심 요소인데 요게 이제
60대 중반에 한국에 제도화됐고 일본은 50대 중반에. 그래서 네. 우리가 한 10년 차 정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인데 사실 일본의 사실은 연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이제 평가가 있는 인사 평가가 있는 어떤 정규 네. 승급인데 우리는 이제 8년 이전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다가 87년에 이제 이걸 거치고 나서는 인사 평가 없는 그런 어떤 호봉제가 그렇습니까? 되면서 이제 또 이제 이런 돌려서 예. 서로 돌아가면서 승급하는 제도 아니요, 뭐 그런 걸 그렇기보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돌아가면서보다는 일단 건성연수가 차면 이제 자동적으로 네. 승급하는 네. 이런 어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뭐 조반장이 인사 평가를 해서 네. 차등해서 평가를 했죠.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훨씬 연공성이 도리어 87년 이후에 더 강화되었다. 그렇죠. 훨씬 더 강화됐고 그런 임금 체계뿐 아니고 인사제도의 측면에서 이제 자동 승진 제도 네. 이런 제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더욱더 연공성이 이제 강화되는 특성을 갖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작업장에서 노동자 힘이 네. 이게 강화되면서 이제 그건 주로 이제 대원장 같으면 이제 대의원들 조직인데 힘이 강화되면서 이제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생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규제를 가하게 되고 특히 이제 작업장 이동의 측면, 배치제나 이런 문제에서 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뭐 신차종을 개발했다. 이 차종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 네. 그럼 이 차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많이 생산하려면 사실은 예를 들면 차종이 안 팔리는 다른 그렇죠. 공정의 라인을 그걸 홀류 생산이에요. 그렇죠. 한 라인에 섞어서 쓴다. 그렇죠. 복수의 차종을 만드는 홀류 생산하는데 그 홀류 생산을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차종을 많이 파는 공장의 작업자와 대의원들이 많이 팔리는 차종을 가지고 있으면 잔업을 많이 그렇죠.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제 공장은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종을 다른 공장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제 이래서 그 학자를 모시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냐면 저만 하더라도 몰랐는데 선생님은 이제 벌써 7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생산 현장과 80년대 현장을 비교를 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의 강한 연공급 제도는 그 전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라고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87년 이후에 더 강화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비경쟁적 내부 노동시장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이제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지불하고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내의 어떤 이동을 할 때 외부 노동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그 기업 내 내부의 규칙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할 때 그걸 내부 노동 시장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경쟁적 내부 노동 시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일반적 서구 같은 직무급이 있으니까 성과에 의해서 차등해서 그렇죠. 승진시킨다 그런 얘기죠.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측면에 빈자리가 있을 때 이동을 하면 이게 승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경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경쟁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제거가 된 상태이고 자동 승진 하니까 뭐 일반적인 작업자들도 자기 숙련을 향상시킬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고 또 성과를 다른 작업자에 비해서 발휘할 유인이 없으니까 뭐 우리 공장의 경쟁력이 이제 그만큼 떨어지는 오늘 제조업의 쇠락 현상이 배후에는 그런 현상이 깔려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또 일단 뭐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은 IMF 직후에 몇 년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이제 임금 인상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 용어로 웨이지 스파이럴 네. 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웨이지가 고임금 계속해서 현상이 올라가는 거죠. 네. 굉장히 고임금 현상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그 분업 구조에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찾아온 지위가 중위의 지위거든요. 그 중가 그렇죠. 시장이란 네, 말이죠. 네, 위에 상위 시장은 일본이나 네. 독일 같은 유럽 기업들이 네. 다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는 큰 장벽이 놓여 있는 음. 그런 어떤 상태인데 이 중위의 국제 분업 구조에서 정작 노동의 임금은 사실은 일본이나 또는 프랑스나 미국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2018년도 연말쯤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사실은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대 대기업,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아주 대단히 쇼킹한 그렇죠. 그런 어떤 결과인데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임금 수준도 훨씬 더 높고 또 기업 내 어떤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은 분업구조 생존하기 위해서 외주화시키거나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노동시장 이중구조 배경에는 그런 어떤 임금 체계나 네. 또는 비효율적인 뭐 내부 노동시장 구조가 깔려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저는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약간 충격이라고 할까 그런 게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그 연공급적인 성격 그다음에 비경쟁적인 내부 시장이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70년대 직장을 다녀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은 87년 소위 말하면 국가에 의한 노동의 억압이 도리어 셀 때는 나름 그 내부 시장 안에서는 경쟁적인 내부 시장이 작동을 했는데 그거는 좀 그전에 아마 내부 시장이 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가지 이전에는 그건 제가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느낌이 하나는 기업 간에 이직을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으로 온 사람은 어쨌든 삼성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쌍용에 들어간 사람은 쌍용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 기업을 동종 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것은 뭐 거의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승진을 하는데 다들 뭐 그러니까 점수제로 한다지만 점수 대강 채우면 뭐 요번에 네가 승진해. 근데 너는 요번에 승진했으니까 너는 요번에 고과는 좀 나쁘게 받고 그러니까 이제 승진해야 될 사람이 좋게 받아서 하자는 식으로 의미가 없는 승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금은 도리어 미국의 대기업에 비해서 못지않은 높은 임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낮게 돼 있고 뭐, 그렇죠. 뭐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구조의 컨비네이션이 있는 거를 보고 근데 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연공 플러스 종신 고용도 또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냥 50세, 45세 이렇게 되면은 그 기껏 말하자면 임금을 올려놓고 그 사람들을 어떤 수단을 써든 간에 이제 내보내려고 자꾸 이제 하니까 뭐 4, 5정년, 뭐 50세 정년 소리를 하는데 기껏 키워놓은 사람들을 저렇게 중간에 다 내보내는 게 얼마나 큰 낭비인데 인력 낭비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또 그걸 또 하고 또 하는 또 사정은 또 이해는 하겠고 보고 있으면 참 이게 병이 너무 깊어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도 사실 크게 해결이 안 된 채 오는 거죠. 그렇죠. 해결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그게 노동자 개혁의 이중적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인데 개혁이 어려운 것은 이제 그 현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 우리를 그걸 내부자라고 표현하는데 내부자 저항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내부자를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자들하고 일종의 이해관계 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거죠. 정치적 집단.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영어급 이야기를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특히 이제 공공부문에서 연공급 임금의 직무급으로의 어떤 개혁 작업이 뭐 오래전부터 이제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주요한 이제 배경에는 역시 정당의 개입.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이제 정당과 예, 예. 노동조합 일종의 정책 그렇죠. 연합을 네. 구성하고 그때 노동자 요구하는 게 그 직무법 정책의 이제 폐기 이걸 항상 이제 항목에 들어 있어요. 네. 그 지난번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총선했지 않습니까? 네. 그 총선 전에 사실은 새로 이제 홍남기 총리께서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네. 이제 취임할 때도 취임 석상에서 직무법으로 개혁하겠다라고 음. 했는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추진할 동력이 그렇죠. 상실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저도 상황이 있습니다. 2000 그전에도 이제 알고는 좀 있었는데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정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말하는 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뭐 정의당이 뭐 당연히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노조를 엄청 의식을 해요. 예, 네. 네. 근데 그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가서 보니까 총선 그때도 마찬가지 총선을 앞대 있지만 노조 눈치를 엄청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것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면 저 정당이 그 로컬 조직, 지역 조직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노조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요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치를 엄청 보는 거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결합이 돼서 잘 안 바뀐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얘기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본론으로 그냥 벌써 들어가는데 조금 좀 호흡을 좀 늦춰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특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짚을 수 있나요? 뭐 많은 사람들이 우선 동의하는 게 일단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 비정규직 뭐 누구나 다 비율이 지적하는 높다. 사항인데 특히 뭐 그걸 가지고 노동시 이중 구조다 뭐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다음에 또 들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이중 구조와도 관련돼 있지만 또 임금 불평등 현상, 임금 격차가 그렇죠. 크다. 대기업과 중소형제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이런 격차가 상당히 이제 이 격차라는 게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인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유난히 심하다. 그 말씀이신 10분위 비율로 보면 사실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거의 뭐 OECD 그렇죠. 주요국가들 네, 가운데 두 번째로 임금 격차 불평등 정도가 높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들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저 고용률이 낮은 것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주요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이제 개혁은 되고 있지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기업 내에서도 이제 일과 가족의 조화를 위한 정책들이 충분히 구사되지 않고 있는 말하자면 육아휴식 네. 또 이제 민간 부문에서는 거의 이제 눈치 때문에 그렇죠. 못 쓰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은 뭐 여성들이 가임기가 되면 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여성 고용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게 그렇죠. 개혁돼야 할 그런 어떤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용 역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오래 못 고용의 있는다. 불안성, 그렇죠. 그것도 이중 구조에서 비롯되는 현상.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뭐 특징으로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막 복합적으로 동시에 갖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아주 뭐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사실은 뭐 내부자 외부자 사이에 깊은 분절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영어로는 deep segmentation between inside and outside라는 쓰는데 뭐 거기에 해당한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 뭐 그다음 스페인 뭐 이런 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악성의 이중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일본 모델을 갖고 왔는데 도리어 일본보다 더 심한 건가요? 일본 모델, 일본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이중기 농시장 구조가 뭐 그렇게 사실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일본은 일단 뭐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일단 일본이 이제 70년대가 되면 일본 노동조합이 사실은 60년부터 70년 정도 된 일본 노동자 운동의 힘이 꺾여지게 되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파업에서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게 되고 또 이제 직능
직능급이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네. 되는데 그 직능급이 이제 이전에 이제 그 임금층인 인사들에 비해서는 노동자들을 굉장히 기업 내화시키는 네. 그런 이전에 사실은 일본은 사실 50대부터 직무급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의 영향, 미국의 사실 미 군정층의 영향도 있고 또 그 당시는 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전 세계 표준이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네. 흔히들 생각하기에 네. 연공급에 의한 평생 고용 체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이 도리어 연공보다 직무급 또는 직능급에 훨씬 더 일찍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 50년대 중반에 정기 승급 제도를 네. 제도화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50년대 직무급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네, 됩니다. 네, 일본 네. 대표적인 여러 기업들이. 근데 이게 70년대에 사실은 일본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배치의 유연성이랄지 네. 또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포스트가 있어야 사실은 그렇죠. 승진할 수 네, 있는 네.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일본의 그 정원들에게 네. 대단히 이제 이게 비매력적인 직무급이 비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60년대 중반에 그러면 직무급 이게 잘 제도하기 어려우니까 일본에 이제 1경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1경련에서 일본 경제연합. 예예. 우리나라 정경련 1경련에서 어떤 같은. 판단을 하냐면 직무급도 당장 도입이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직능급을 경유해서 네. 그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그런 어떤 방침을 갖게 되는데 네. 이제 그래 직능급을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직능급이 상당히 일본의 기업에 잘 맞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확인되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능급 도입을 하게 되죠. 선생님 여기서 잠깐 직능급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능급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등급화한 것이죠. 그거랑 직무급이랑은 어떻게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등급한 하는 것이고 일 기준이고 직능은 그 사람한테 속해 있는 능력 기준이다. 그렇죠. 네. 직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직급 직업에 우리가 속한 일하는 것.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속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그 객관적인 측면의 속성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술 용어는 직무 요건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개인이 뭐 능력이 있는 친구든 게으른 친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객관이 요구된 직무의 속성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직능급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의 속성이 아니고 그 개인의 능력, 직무수행 능력, 숙련, 뭐 이런 어떤 성실함 이 등등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임금 체계죠. 그럼 그 직능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건 회사에서 인사고과를 통해 판단하는. 컴퓨터스 이게 직능의 능력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능력별 평가에 점수를 넣어서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각 회사마다 사실은 그 특정한 어떤 직능 등급에 요구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디테일하게 이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평가해서 주로 상급자인 이제 현장 감독자나 상위 부장이 아마 논의를 해서 평가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개인을 평가해서 등급화하는 것이죠. 등급화해서 적합하면 이제 저는 근데 일본의 직능급이 시도는 되었지만 썩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근데 직능급이 어떤 약점이 있냐면 연공화되기 쉬운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급을 엄격하게 사실은 평가를 하고 운용을 해야 이게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느슨하게 평가하거나 또는 뭐 체류 연수 같은 걸 두어서 그 등급에 충족을 못 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체류 연수를 둬서 그냥 예를 들면 이제 한 5년이 지나면 능력 요건을 충족시 못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승진을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제도를 둔다 할지 제가 귀국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웃겼다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니까 그렇지만 과가 없는데 과장, 예. 네. 부가 없는데 부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부장한다 그러니까 저랑 원래 미국에서 알던 일본인 선배가 야, 네가 벌써 부장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능력에 의해서 승진하는 게 있다 보니까 만년 과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장되는 게 굉장히 그 중에서 일부분만이 되는 것이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그 부장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나이가 든 사람이 되는데 한국은 그냥 그게 아무런 의미가 형해화된 호칭으로만 남아가지고 그것도 막 훨씬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뭐 부장 뭐 시켜주고 뭐 부는 없는 같은 부의 부는 있는데 예를 들면 부장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팀장 뭐 이렇게 만들어 뭐 하여튼 직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삼성의 경우에 다른 기업 그룹에서도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 직무급을 한번 해보려고 90년대 중반에 직무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컨설팅 회사 들여가지고 막 수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직무 분석 표를 만들고 별 난리를 쳤는데 아무데도 못 썼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직무급 도입한 시기는 60년대거든요. 근데 60년대 도입된 중요한 배경은 이제 미국의 차관을 우리나라 그 당시 많은 차관에서 AID 차관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AID 차관의 조건이 직무급 실시를 조건으로 차관에 지급한다 이게 돼 있어. 예를 들면 한전, 유공 등등 대기업들이 그 당시 많이 직무급을 도입합니다. 근데 그게 시시를 하다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도 실패하게 되죠.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약간 좀 잘 안 맞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맞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 맞아요. 이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첫 번째로는 너 나이 얼마야? 라고 이제 묻어가는 게 있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좀 같은데 누가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했을 때 자기가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을 못 참아내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그 불화가 또는 그 의욕 저하 뭐 이런 것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이렇게 그 나이 문화 또는 그 감투를 의식하는 유교 문화에서 과연 직능급이나 직무급이라는 그 개념이 과연 자생적으로 또는 아무리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착근을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기업에 다니면서 참 이것저것 저도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 인정을 직급으로 다 따지니까 나이와 직급으로 따지는 문화가 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아까로 돌아가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징이 고용은 불안정하고 노동시장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와 고용 안정성에 엄청 차이가 나고 여성들의 차별이 강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그러니까 이중 구조 또는 뭐 분절 또 이런 뭐 디플리 세그멘트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학자들은? 일단 뭐 농시중구적 원인으로는 뭐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도적 요인이고 둘째는 기업 내적 요인이죠. 제도적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제 뭐 정규직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고용 보호를 제공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쉽게 해고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요건데 여기에 이제 유럽에서는 80년대 중반경부터 90년대 사이에 제도화되거든요. 이전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전에는 사실은 비정규직도 해고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웠어요.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요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하고 있는 이게 이제 고용보호 정규직 관련 고용보호 제도가 이제 제도화된 시기는 대체로 70년대 초반경입니다. 그거는 이제 60년대 후반경에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선진국 있죠. 선진국을 이제 선진국을 휩쓴 게 노동자의 대규모 파업.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붉은 파도들 학술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붉은 파도들 대파업에 대한 양보로서 유럽의 각국들이 그러면 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희들이 요구를 해온 음. 고용보호 제도를 우리가 법적으로 음. 그 이전에 좀 단체 협약에만 좀 못 박혀 네, 있다가 네. 법에 명문화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68, 이제 70대 초반경이에요. 68이랑도 좀 가는 그렇죠. 게, 682이 학생 운동이기도 하지만 음. 노동자들이 텔레주즘에 대한 네, 저항으로서 네. 대규모 비정규 파업, 우리가 보통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라고 네, 네. 부르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조직에 따르지 않는 네, 말 안 듣는 그렇죠. 비정규 네, 네. 이 비공식적인 네. 파업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 70년대 이게 이제 초반에 각국의 제도화되다가 이제 70년대 1, 2차 올 쇼크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어려지고 특히 이제 뭐 이제 80년대 갈수록 사실은 엄청난 실업자들이 쏟아져 네, 나오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야 7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줬던 네. 그 정규직원 고용보호 제도를 조금 유연하자라고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에 요청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각국의 내셔널 센터들이 그 요청을 다 거부를 해버리죠. 거부를 하면서 이제 교섭 등등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규직은 뭐 고용보호 법안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 수정을 그 대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좀 기업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을 이제 유럽의 내셔널 센터 각국 내셔널 센터들이 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변적 유연성. 네. 주변만 주변적인- 유연하게 됐다. 그렇죠. 네. 주변적인 유연성. 비중이만 유연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또는 표적화된 유연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2층의 노동시장 개혁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생겨난 걸 가리켜서 듀얼 EPL이다. 이중의 고용보호 제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중의 고용보호 제도 우리나라의 제도가 된 것은 역시 이제 98년 IMF를 거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그렇죠. 역시 대규모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기존의 모든 사람한테 제공하던 고용 보장을 풀어야 된다는 압력이 그렇죠. 생기니까 그 중에서 주변부만 양보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거 챙기는 쪽으로 간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98년도 이게 소위 이제 정리해고법이라고 이제 예, 일반 예. 부르지만 사실은 정리해고법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사정하지 않고 그냥 고용보호법의 네, Employment 그렇죠. Protection Restoration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이제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그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일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겠다 이 정도만 이제 인정을 해주다 그걸 판례를 그냥 제도한 겁니다. 제도가 그 대신 비정규직을 유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98년도에 듀얼 EPL이 이중적 고용보호 제도가 제도화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실 제도화라고 하면은 딱 대놓고 비정규직은 뭐 맘 놓고 자를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을 갖다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죠. 한 건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4조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만 사실은 고용보호 제도 입법화된 거고 비정규직은 비정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법이나 그런 법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럼 과거에는 그렇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보장 또는 보호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사실은 돼 있었어요. 유럽 같으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로 이제 1950년대부터 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정규직 고용 보호가 이게 좀 협약이 명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이제 그 당시는 또 50년도부터 사실은 70년대 중반까지는 자본주의 황금기에는 그렇죠. 경기가 좋았죠. 사실 타이트한 어떤 노동시장 구조니까 그렇죠. 굳이 뭐 사실은 기업주들이 사람을 막 다 유연성에 끌어모을 대한 때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 비정규직을 해고시킨 경우에는 특별한 법에 따른 게 아니고 그냥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 자 이런 경우에 비정규직 해고는 이 위법이다. 이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돼 있었지만 기업에서 뭐 누구나 비정규직을 사용할 특별한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역시
과거에는 비정규직 역시 그런 식으로 나름 예. 그 해고하기가 어려웠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생각에는 예. 말하자면 IMF 위기 이후에 예. 정리해고법이 도입이 되면서 예. 해고하기가 쉬워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 도리어 정규직에 대해서는 명문화함으로써 더 예. 해고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예. 도리어 없어지는 거다. 비정규직은 이제 기간제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네. 일정한 조건하에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네. 것이죠. 네. 뭐 정규직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네. 그러니까 뭐 상품 수입 변동에 따라서 네. 고용관계를 해지를 해버려도 되니까 음. 뭐 이런 어떤 단지 이제 무슨 사용 사유 제한이나 횟수 제한 이 정도만 이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 또 이제 이건 사실은 법적 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용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OECD에서 사실은 이런 고용보호 입법의 인덱스를 사실은 5년에 한 번씩 이제 OECD 회원국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하는 거 하거든요. 네. 거기 보면 우리나라 대체 이거 인덱스 한 중간 수준이에요. 중간 수준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 연구자들 우리는 중간밖에 안 된다. 그렇죠. 네. 유연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지만 그 형식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보면 대기업에 특히 생산직 대상으로 해서 해고하려면 그야말로 전쟁이 필요한 그럼요. 거죠. 네. 그러니까 해고를 못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고 중소기업은 훨씬 더 이제 사실 그 형식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해고시킬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단순하면 예. 87년 이후에 그 연공급 성격의 임금 구조가 훨씬 더 강화되었고 예. 그다음에는 97년 IMF 위기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화가 예. 더욱더 심화되었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 겹친 결과라는 말씀이죠. 그게 제도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기업 내부의 문제인데 네. 이게 이제 특히 높은 임금 수준, 제조업 그러니까 대공장에 네. 그다음 인공직 임금 체계, 영어직 네. 인사제도, 네. 기업 복지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기업에서 그렇죠. 판단할 때 네. 기업 복지도 뭐 보통 이제 2자녀 이상의 대학 학자금 같은 보통 그렇죠. 제공하게 네.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네. 본인 부담 의료비도 이제 상당한 정도 이제 본인 부담금 회사가 많이 해주죠. 그렇죠. 의료보험도 상당한 정도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업 내 이동의 어떤 제한 자격 이걸 뭐 우리 연구자들은 내부적 유연성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인터널 플렉시빌리티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데서 조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말씀을 안 해서 조금 의아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이중 특히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이중 구조의 큰 배경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가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것도 한국적 특성으로서 워낙 이제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그러니까 그 산업에서의 관계가 워낙 그렇죠. 그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고 대기업에 의해서 생산하는 비중이 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 사회적인 권력이 크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과 안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 임금 격차라든가 고용보호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그건 또 그거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국적 특성으로서 사실 뭐 유럽에서 사실은 이중적 노동 시장을 하면 정규직 시장과 비정규직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에 덧붙여서 기업 규모에 따른 그렇죠. 격차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한국적 특성으로서 보통 이야기되고 한국의 이중 구조에는 크게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는 남녀, 그 다음에 연공 이 세 가지에 의한 각각이 그 중적적으로 임금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데에 작용을 한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임금 격차가 큰 임금 격차의 문제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의 문제,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이제 포괄 대상에 제외되는 문제 등등이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좀 정치적으로 다들 그 고용 보장 또는 고용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인플레 프로텍션을 갖다 고용 보호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고용 보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보호 입법할 때 고용 보호라 용어를 사용. 근데 이제 고용 보호 그 보호 그 프로텍션 보호의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 넓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과 같은 대기업 노조가 누리는 높은 임금 플러스 고용 보호를
다른 쪽에도 다 확산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뭐든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갖다 몰고 가니까 예, 예. 사실은 그건 실현도 잘 불가능한 얘기인데 예, 예. 약간은 전체적인 담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확 정체돼 있다고 할까요?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 주류 입장이 사실 노동자뿐 아니고 진보 주류 입장이라고 하는 게 표준적 고용 관계를 네. 표준적 고용 관계를 정규직이 누리는 고용 관계. 네, 네. 그걸 상정을 하죠. 비정규직으로 확산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 네. 것이고. 근데 심지어는 다만 이제, 그거를 예. 식자들도 그냥 그걸 예.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요. 상당히 뭐 좀 사실은 그런 측면이 네. 분명히 있고 또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의 어떤 정책들도 상당히 이제 그런 인식이 그렇죠. 주는 네. 것인데. 그러니까 정규직 또는 예를 들면 이제 공사의 공기업의 직원들이 누리는 임금 높은 고임금은 놔둔 채 그렇죠. 나머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예. 또는 그걸 갖다 뭐 마중물로 해서 예. 민간기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형용 모순 또는 구성에 오류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려운 그거를 이야기죠. 대놓고 예. 주요 정당이 자기의 주요한 정책이라고 말을 얘기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참. 아휴. 그러면 이렇게 된 과도한 고용 보호가 예.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이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과다한 고용 보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네, 정규직은 그렇죠. 과다하게 보호하고 네. 비정규직은 이제 지나치게 그 고용 보호를 안 하는 그게 네. 이제 듀얼 리피를 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보호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해서 훨씬 더 가혹하게 몰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이제 거죠. 그 현상이 노동 경제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냐는 측면에 대해서는 또 노동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예를 들면 일단은 노동자 이직을 증가시키는 이런 측면들, 또 짧은 근속 이런 문제들, 또 대체 효과,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대체해버리는 효과,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측면들. 잠깐요. 하나씩 좀 이직 효과라는 게 무슨 뜻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경제 효율성이 사실은 이게 보장이 되려면 기업의 노동자의 근속 수준이 높아져야 이게 보장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니까요. 네. 생산성을 이제 높이게 되는데 이게 몇 개월 근무했다 또 이직하고 몇 개월 비정규직에서 이직하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평균직인 근속 연수를 보면 평균은 4점 몇 년이거든요. 낮죠, 굉장히. 이게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유례 없이 사실은 짧아요. 그렇죠.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 11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비교도 할 수 없는 짧은 배경에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경제 효율성에 상당히 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기업에서 그야말로 이동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평균은 4.5밖에 안 되는데 또 대기업 정규 노조를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있고 그런데 평균이 낮은 이유는 비정규직에서의 턴오버 레이트가 중소영세에서 높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정규직들도 얼마 안 다니는 것이죠. 안 다니는 이유는 임금이 낮아서 그러나요? 뭐 때문에 그러나요? 뭐 굳이 거기에 다해야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특별히 거기에 우리나라 중소영세기업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거기에서 특별히 뭐 근속을 높여야 할 이유가 유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전망이 안 보이니까. 여기 있어서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임금이 더 올라가고 뭐 이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다니나 저기 다니나 뭐 수틀리면 옮긴다. 약간 뭐 다른 일 생기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다른 데 취업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숙련도에서 쌓이는 게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시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상당한 비효율성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전환율의 저하 이런 문제들도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렇죠. 뭐 대기업 쪽이 가능한 한 워낙 임금 차가 크니까 이 사람을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순간 임금을 거의 뭐 40~50% 올려줘야 되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올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정부 출연연구소의 프로젝트로
이제 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라고 해서 공작 기계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뭐 창원에 있는 주로 공작 기계 공장들이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창원하고 경기도 일대 공장들 그거는 이제 기계 건설 기계 쪽으로 쭉 돌아봤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확인되는 현상이 일단은 이런 대기업에서 신규 직원을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이나 이거 기술직 제외하고 생산직 대상으로 해서 뽑지 않아요. 가능한 뽑지 않고 임금 수준은 상당한 고임금이고 거의 한 뭐 평균 8천에서 1억 정도 이 현상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신규 직원 뽑지 않으니 거기에 고스란히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기업에 이제 갈수록 이제 그 기업들이 끊임없이 외주화주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외주화주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제조 대공장에서 공통 확인할 수 있는 상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배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이제 또 경기 침체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대침체기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이게 비중 일자리가 대규모로 파괴되는 현상이 그렇죠. 이제 생겨나게 되는. 지금 우리나라도 경험하고 있고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혹시 기업별 노조라는 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분화되는 시장이 되는 건. 그게 역시 그렇죠. 이게 산업별 노조가 있었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사실은 뭐 비생산적인 논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갑자기 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난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들어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임금주도 성장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이게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항목 중에 하나가 산별 교섭의 제도화가 들어 있었고, 그다음 산별 노동조합의 어떤 강제와 같은 현상, 그런 항목들이 검토 항목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좀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또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기업별 우리의 이제 임금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기업별 교섭 체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산별 노조화하고 산별 교섭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이게 완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서구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게 대단히 중앙 집권성이 높은 예를 들면 북구 국가나 또는 북구 같으면 사실은 내셔널 센터 차원의 집중성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고 뭐 그에 따라서 상당한 이제 평등성을 누리고 있었던 나라였고 또 독일은 산별 노조 차원의 중앙 집권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라틴 유럽 쪽의 나라들은 산별 노조였지만 이게 사실은 비중의 문제를 방어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산별 교섭의 경직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치 이게 산별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이런 어떤 이중구조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저는 조금 착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산별 노조가 없는 건 아닌데도 이중구조가 굉장히 심한 나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국가적인 유대감이라든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그러한 공동의식, 의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없는 나라라고 하면 사실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스페인도 그렇고 알고 보면 자기네들끼리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각각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돌이켜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이러한 이중구조가 이중구조에 따라 임금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 둘 다 그러니까 이 값도 불평등하고 양도 안정적이지 않은 아주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뭐 특별히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는 했던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떠세요?
일단 뭐 정부에서 이제 문재 정부 들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그 이제 그러니까 노동시 이중구조가 문제라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첫 경제 수석조차도 네. 예, 이제 누구나 그건 다 알고 있는 알죠. 사실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책의 항목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금주도 성장론과 결합해서 네. 배치는 돼 있어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역시 공무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죠. 정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어쨌든 네. 이중 구조를 하위에 있는 뭐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소득수를 높이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하청관계 개선도 이제 정책 항목에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나 비중계 보이스 기능을 높인다, 제도한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중 구조를 이제 사직 대화를 통한 경사 노예였던 노동 행위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무원 비중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보면 일단 처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노조 친화적 정책.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도 공부원에서 이제 유럽의 경기가 악화되는 80년대부터 대규모로 공부원의 단순 노동력들을 외주화시키거든요. 네. 외주화시키게 되고 뭐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은 유럽의 어느 좌파 정부도 행한 적이 없어요. 네.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노친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유럽의 3인당도 감히 예. 생각 못한 정책이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정책. 근데 이 정책이 사실은 뭐 문재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기획되고 실천된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그렇죠.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이제 음. 계속된 정책인데 문재 정부 들어서 훨씬 더 대규모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완화시켜가면서 네. 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대단히 이제 준비 없이 비체계적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정부 여러 정책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을 네. 찾아가서 이제 이벤트를 만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스펙타클한 연출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준비는 그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런 어떤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하니까 막상 사실은 그런 비정규를 정규직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생겨났던 것인데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제 일단은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규 작업에 참여를 2017년부터 표준적인 직무급 임금 체계를 구성할 때 저하고 이제 몇몇 다른 연구자하고 함께 표준 직무급 체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특히 독일 공무원 임금 체계를 모델로 해서 만들게 되는데 일단 만들만 보니까 이게 잘 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들어갔던 정규직화 되었던 그런 직군을 가리켜 우리가 무기계약직 네, 또는 그렇죠. 공무직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들의 어떤 임금 체계가 이게 기존의 정규직 누리던 공무원이나 공무원 정규직 누리던 호봉급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고 있었던 상태니까 이미 이제 뭐 자기 선배들이 이제 그런 호봉 쟤네들은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되는 지금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 전환된 노동자들이 왜 우리한테만 직무급을 적용해 이렇게 굉장히 이건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비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사실은 지방 정부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고 나는 무조건 저 연공급 저 체계로 끼워줘. 나는 그렇죠. 그것만 해주면 아무 말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예.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게 사실은 노사관계도 공무원 그렇죠.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공무직 위원회 같은 걸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해서 네. 이런 어떤 이제 불안정한 비정규직 공무직 노조관계 안정화를 시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어떤 비판이 뭐 대표적인 네. 어떤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그다음에 뭐 또 게 차징금 급경 인상은 우리 뭐 주 대표께서도 사실은 뭐 이 상당히 이제 초반부터 제가 강조를 나서는 하셨습니다만, 바람에 예. 이게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네. 이게 어쨌든 급격하게 인상하면 어쨌든 이게 청년이나 중고령자 같은 취약계층 노동층에 퇴출되게 되는 네.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건 이제 OECD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적정 수준, 이게 영어로 모더레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적정수 최저임금과 EITC,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네. 제도이지 않습니까? 요걸 결합하는 방식이 제일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OECD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뭐 수십 년 동안의 최저임금 실시하는 경험이 있고 그걸 검토한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종합한 결론 딱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경우에도 이게 잘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뿐 아니고 뭐 다른 어떤 특히 이제 뭐 주택급여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네. 이런 것들 결합해서 저는 하는 게 효과적 생각이 들고 이것도 어쨌든 뭐 이게 자영업자의 반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원하층 관계 개선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들어가 있지만 이건 뭐 거의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흐지부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층 노동자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양이 이제 목방에 방울 따는 거랑 똑같아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 보호를 어떻게 완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를 줄이느냐일 텐데 그거는 이제 막상 정규직 노조의 반발이 무서우니까 못 건드리니까 이제 자꾸 주변부를 돌아다니면서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하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되는 거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최종적으로 이제 요걸 이중구조 개선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뭐 이미 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게 뭐 안 되죠. 잘. 이게 제도화된 경험도 없고 우리가 뭐 이게 유럽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는 사실은 사적 합의 거의 안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려면 사실 아까 말한 고용보호 제도를 약간이라도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의 정규직 노동조합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일종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이제 진짜 한물간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랄 지난번에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는 유럽에서 일부 국가에서 사실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가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우리는 뭐 조직 구조도 기업별 조직돼 있고 민노총이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한 중앙 집중성 대표성이 없어요. 통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 전혀 대표성이 없어요. 통제력이 없고. 터치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실업이잖아요. 그렇죠. 청년 실업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년 실업의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근데 그거 놔둔 채 뭐 젊은이들 뭐 이 자리를 어쩌고 말을 해봤자 저게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이 거의 청년 실업률이 40%대, 이탈리아가 50%거든요. 아이고야. 50%. 프랑스만 하더라도 신규 채용자 있지 않습니까? 신규 채용자 고졸이든 대졸이든 신규층이 10명 중에 1명만 정규직이에요. 9명은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첫 일자리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고 뭐 3년 5년이 지나도 그 비율이 크게 그렇게 높지가 않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우리도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청년 실업률 한 9% 되었지만 사실은
청년 세금 실업률 같은 고려하면 20% 되거든요. 네. 그 우리도 꽤 심각한 청년 실업률 현상이라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문한 여러 대공장에서 신규 채용을 아예 안 하죠. 한다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뭐 예. 전환을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야 뭘 움직일 텐데 국민들도 뭐 그냥 옛날에 그 주장하는 거에 다 그냥 끌려가는. 그런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언제까지 저렇게들 버티고 살 건지 참. 이게 왜 정치적인 목소리로 전환이 되지를 않을까요? 이 고통에 대한. 역시 이제 정치 부담이라는 것인데 역시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유럽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유럽도 사실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거 경쟁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조직화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노동조합만큼 조직하는 세력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리고 조직하는 세력의 핵심들 물론 뭐 민주노총은 비중이 꽤 많이 조직돼 있지만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세력은 대기업이거든. 대기업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조업 대공장과 공부부 노동조합들인데 이들이 사실은 우리 이게 중산층의 핵심적인 집단이에요. 거의 대부분 소득수는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그렇죠. 집단입니다. 굉장히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보통 뭐 그러니까 사실은 중위 투표자에 해당하는 집단이거든요. 투표 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조직한 집단이면 동시에 중위 투표자 집단이니까 이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그리고 실제로 이 목소리, 소위 말해 비정규직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밑에서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복지를 강화하는 거 말고도 사실은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국민들 사이에도 많지가 않고 또 그것을 또 그런 느낀다고 정치화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그 이탈리아 렌치 같은 사람처럼 그것도 그들도 역시 누군가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개혁을 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이중 구조 또는 이러한 연공급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일단은 임금 측에는 사실 정부에서 좀 의지가 있으면 공무원의 임금 측의 직무급으로의 개편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임금 체계를 오랫동안 전공해서 이제 고용노무 추진하는 노사관계 프로그램 같은 것들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강의를 하다 보면 집안의 공무원에서 임금체계 직무급 파이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방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중앙에 비해서 적게 받거든요. 적게 받고 그들도 비합리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무슨 뭐 그냥 영업급 직무급화가 아니고 굉장히 그야말로 비합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둘러싸고는 꽤 많이 공공부문의 노동자들 가운데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어떤 뭐 사람들이 꽤 적지 않다 생각되고 오지만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표준적인 기대할 수 있는 일단 정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 임금 체계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민간 자율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정보 제공이나 인센티브 부여를 일단은 좀 할 수가 있고 기타 이제 노동법의 개혁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좀 위기적 상황에서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상황으로 돼 있고 저는 뭐 문제 관련 특히 이제 산업은행에서 조금 더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산업은행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우조선도 그렇고 여러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은 관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할 때 이제 지원을 할 때 산업은행이 교습을 하게 되는데 조건으로 지원의 조건으로 저는 임금 체계, 임금 수준의 하락, 임금 체계 개편 이런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전에 저 고용노동 고위 관료와 아유, 이야기할 때도 여기도 앞이 시끄러지겠는데요. 그거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뭐 이야기는 했지만 또 음. 그 당시 고용노동부의 고위 관료가 고용노동 그거 하기 좀 힘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좀 산업은행에서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제가 이슈가 그 좀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뭐 기획 일 같은 거 하고 할 때 돌이켜 보면 예. 큰 여러 가지 뭐 나름 제 딴에는 뭘 좀 해보려고 했던 개혁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로 치면 내부적인 그러니까 경쟁적 내부 시장을 예.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그래서 소위 그냥 자동방으로 그저 승급하면 무조건 1,000만 원씩 월급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거기에만 목을 매는 그러다가 45세 50세 되면 이제 잘리고 나가는 이 모두와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은 이 시스템을 좀 합리적으로 좀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해봤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기왕 있는 직원들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직능을 키워주는 그냥 다들 뭐 연공에만 관심이 있지 직능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좀 직능을 좀 키워보자라는 생각 이런저런 뭐 이런 걸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얘기는 말하자면 뭐 구조조정 청부사란 소리나 듣고 하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많은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네 회사도 아닌데 네가 왜 나서서 악역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심지어는 직원들도 당신 매니 있다 나갈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는 듯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추진할 사람의 인센티브가 없어요. 내가 왜 그거를 굳이 하냐 아무렇나 3년 뭐 하다가 말 사람인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참 산업은행이 물론 하면 좋겠지만 산업은행에 있는 사람들이나 산업은행장은 그렇게 할 인센티브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부 고위층에서 사실은 좀 판단해야 할. 그리고 그런 거 하면 또 뭐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서 울고 그러면 그 사람들 쫓아가고 그걸 버틸 만한 뭐 줏대들도 별로 없으니까 참 쉽지 않은데 이제 선생님 뭐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이게 이게 단순하게 이게 자본과 노동 사이의 싸움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는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고용을 누리면서 불공정한 임금에 따른 불만을 없이 서로가 그런 대로 뭐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윈윈이라는 표현이라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합리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 그 고치는 첫 단계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임금과 과도한 고용 보장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좀 넓어져야 그것을 갖다 시도할 정치인들의 용기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은 거를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제 정 선생님은 이제 사회학자로서 그것도 노동사회학을 거의 뭐 일생을 공부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중구조라는 문제가 단순히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특히 라틴 유럽에도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있는데 그것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비슷한데 이것을 유럽에서는 인식은 있어서 나름 어떻게 개혁을 하려고 자체적인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거기에 대한 인식도 약하고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도 별로 없는 채로 어떻게 보면 점점점 가라앉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노동사회학을 공부하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경제학자가 하는 시각과는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